시장의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남은 주말 시간 동안 혹은 다음 주에 다가오는 변동성에 명확하게 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미국의 증시가 이제 떨어졌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저녁에 좋은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에는 칩메이커 기업들의 어떤 부진을 M7 기업들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잘 방어를 좀 해줬어요. 혹은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증권주, 은행주 아니면 헬스케어 쪽에서 어느 정도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쿠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는 이런 쿠션 역할을 해줄 만한 섹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내보였었는데 저도 어제 이 비농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보통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하필이면 2배 넘는 고용지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공포라기보다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포를 좀 제외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충격은 누가 오더라도 충격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 없는 충격이라고 함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이 되었을 땐 조금 묻어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공포 없는 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의 지갑이 얇아져서, 혹은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할까 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건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경기가 금리 인상을 해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 라는 자신감의 표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AI 발전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 속에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라리 고용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충격이 나온 것보다 이번처럼 좋은 쪽으로 충격이 나오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매를 맞는 그 순간은 아프겠지만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손 놓고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엔 저점을 이용한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거죠.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안 좋아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진 다음에 금리 변동성을 맞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샌디스크, 시게이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말 쉼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차례 걸쳐서 나와야 하는데 간밤에 한 번에 좀 뛰쳐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포스러웠던 거지, 저는 다가오는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힘들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 힘들 때 손 놓고 있는 투자자보다 뭔가 움직여야 된다. 오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놓고 있기보다는 움직여야 네.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고용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충격을 줬으면 이제 경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그렇죠. 점화가 되면서 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당장
워낙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 이런 기술주들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네. 시장은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필요했다. 명분이 필요했다. 내릴 수 그렇죠.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국채금리 급등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럼 투자자분들은 이 국채금리가 변수로 일단 오늘 모습만 보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실 국채 금리가 높다는 건 최근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인지가 이야기가 되어 됐었죠. 있었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는 국채 금리가 최근 약 한 달 동안 가장 높은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게 치솟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지수는 그렇게 급락했는데 국채 금리가 최고치는 아니야?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 번에 걸쳐서 조정이 나와야 될 게 이번에 한 번에 이제 조정으로 튀어나온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면서 저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국채 금리는요. 10년물 기준으로 4.5 이상 상태로 계속 흘러왔어요. 네. 30년물도 기준으로 5에서 계속 넘어갔다 내려갔다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가 본 적 없을 정도로 튀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제든 혹은 그제는 아니면 지난주에는 이러한 매크로 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었거든요. 왜? 이 매크로 변수를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누르면서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눌렀던 힘이 딱 깨지니까 매크로 변수가 갑자기 확 튀쳐나온 것처럼 여겨지실 건데 매크로 변수는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변화된 건 아니고요. 계속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밀리니까 조금 더 공포스럽게 다가온 것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오늘 매크로 변수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러면 저도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식 비중을 빠르게 축소를 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략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7월 달에, 8월 달에 혹은 하반기 계좌의 좀 성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전략 이야기들을 조금 더 꼼꼼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이제 저도 지난주로 다시 네. 돌아가 보면 그때도 국채금리 10년물 4.5% 넘었다. 그렇죠. 그리고 30년물 5% 넘었다. 네. 공포 심리가 한번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호황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우호적으로 좀 변화를 했는데 이번엔 좀 아쉬운 게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AI 관련돼서 고점론 이야기가 나왔고 네. 또 BNP 파리바 쪽에서 2026년 중반이 고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 그동안 안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고점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반도체가 그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매크로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눌러줬는데 이번에는 못 눌러주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사실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AI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브로드컴을 중요하게 보셨나요? 보셨다면 당연히 이번 브로드컴의 발작적인 하락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브로드컴 주가 보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유독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마치 브로드컴의 하락이 반도체 전체 하락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켰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준다고 느끼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반도체 IT 전체에 균열이 가는 일들로 번질 수는 있겠지만 브로드컴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이직 반도체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브로드컴이 하락할 때 올랐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좀 같이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밀렸죠. 그런데 그제 브로드컴이 처음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실망감을 안고 떨어졌을 땐 오히려 경쟁사는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은 그냥
하락하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 브로드컴이 보인 거지 브로드컴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불거지고 있고 또 어제는 소캠에 대한 그 용량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가격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벌써 LTA로 끝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3개월치 물량을 지금 고객사에다가 주는 발주 그 상태가 아니라 1년치, 2년치, 3년치의 물량을 이미 다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여름쯤 돼서 이 가격에 대한 고점 피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가 첫 번째고, 소캠에 대해서는 이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소캠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면 칩에 소캠을 2개, 3개를 먼저 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되면 2개, 3개 더 넣으면 돼요. 그 스펙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대면 그 칩 안에 소캠의 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에도 두 번째 이슈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IT 혹은 미국 기업들, 칩메이커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펀더멘탈적인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저는 스터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 하락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술에 대한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HBM3, 8단, 12단, HBM4, 베라 루빈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베라 루빈이 뭔가 큰 오류가 발생이 됐다거나 아니면 수율적으로 가장 큰 부족함이 결함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기술적인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주가를 오고 가는 올리고 내리고 하는 수급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인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긴 네.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보여줬던 이 신뢰와 기술적인 부분들이 과연 무너지거나 사라졌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시장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면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기술에도 문제가 없고 장기 구매 계약을 역시나 체결을 했고 이런 장밋빛 적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네. 해도 엔비디아가 6% 빠졌고요. 네. 마이크론이 13%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 두 기업이 월요일 날요. 하락은 좀 피해갈 수는 없겠죠? 자, 일단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미국장이 끝나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장이 오르면 미국도 오르는 혹은 우리 장이 빠지면 미국장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의 그럼 하락은 우리나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냐 아니면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를 무조건적으로 하락으로 봐야 되느냐 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순서상으로는 저는 전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요일 날 장 중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워낙 급하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엔비디아와 혹은 칩메이커 기업들이 그 많이 빠졌다. 이 순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작년 초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사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훨씬 더 많았던 종목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술적인 분석을 계속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리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굉장히 속상한 조정을 겪었지만 아직 21선 이탈도 안 했습니다.
11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예를 들어 코스피 2,500, 3,000 시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가 급등과 급락이었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8,000 시대인데 그냥 절대 지수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때 2, 3%라면 지금 7, 8%가 정상 범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기술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기술적인 이슈로 조정이 나온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원래는 3월달, 4월달에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오히려 V자 반등, 조정이 꽤 짧게 끝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들어 이번에 만약 돌아오는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간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처음으로 겪는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돌입이 됩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지금 마인드셋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또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거나 안 하셨던 분들이 쫓아가야 된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가 샀는데 하루아침에 5%, 10% 우습게 빠지고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이렇게 되면 20% 정도의 조정이 나오니까. 하지만 저는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좋든 싫든 실망 매도라든지 손절 물량이 좀 출회가 돼야 수요일 날 정도의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수요일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월요일 날 아마 장 초반에 프리장에서 낙폭이 좀 크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9시 본장 열리면 뭐가 나오냐면 반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자, 반대 매도 물량이 여러분들 오전 9시에 한 번, 그리고 오전 10시에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고 12시, 1시, 2시에 이렇게 총 5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뭐 1주년 뭐 인터뷰 그런 게 있어서 증시에 대한 조언 이야기를 해준다면 장중에 아랫꼬리를 좀 달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젠스당 CEO가 일정을 돌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좀 세게를 해주면 시장에서 수급이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올라갈만 하면 반대 매도, 올라갈만 하면 반대 매도 물량이 하루 종일 지금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화요일 날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화요일 날은 금요일 날 이제 몰린 사람들의 반대 매도 물량이 또 화요일 날 한 번 더 출회가 되겠죠. 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 반대 매도 물량에 대한 소화를 거치고 나서 만약에 미 증시에서도 너무 이건 급격하게 빠졌다. 그리고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데스켓 바운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수요일 날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반등력을 보고 그 반등 시에 어떤 기업이 주도해서 반등을 해주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주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대형주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물론 때려 맞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 삼성전자의 실적 전혀 문제 없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계약 기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은 보유 물량의 30에서 50% 정도는 저는 덜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덜어내서 그러면 그걸 어디에 써야 되느냐? 대형주의 조정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 중소형주를 살리겠다고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이제 느끼셨겠지만 급락 이후에 반등 장세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의 비중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이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올해 시초에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일부를 덜어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뭐 삼성전기 이런 기술주 대형주들에 대한 조정을 수요일 날 반등 시에 따라 산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가장 좀 올바를 것 같고요. 그냥 손 놓고 올라오겠지,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마 움직이신 분들보다 손 놓으신 분들에 대한 그 계좌의 회복력은 더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응을 하셨던 분들의 결과가 더욱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이제 코스닥 쪽의 물량 월요일 날 30에서 5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대형주도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의 조정을 이용해서 수요일 날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옮겨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너무 단기적으로 안 그래도 네. 많이 빠졌는데 많은 분들이 손이 나가는 게 막상 쉽지는 않으실 것 쉽지 같아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부장 한정인지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종목들을 쭉 보니까 보통 코스닥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종목들이 일주일 안에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소부장 한정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빠졌었던 종목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좀 매도를 하고 옮겨가는 전략이 맞을까요? 저는 옮겨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반적으로 네, 다. 코스닥 네. 전체적으로. 네. 물론 그렇게 너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면 100%를 정리를 하고 가야지 왜 30에서 50% 정도의 비중 여지를 남겨두느냐. 주식에선 100%라는 건 없거든요. 만약에 덜어냈어요. 덜어내고 나는 코스피 대형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수급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뉴스 덕분에 미증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증시의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덜어낸 걸 여러분들이 덜어냈던 종목 다시 사도 되거나 아니면 그 반등을 해주는 주체에 베팅을 하는 게 지금은 훨씬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날 하락을 하고 화요일날 추가 하락을 하면 월요일날 덜어내지 못했던 게 속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월요일날 말대로 덜어냈는데 화요일날 생각보다 빠르게 또 반등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첫 번째보다가 전자보다는 저는 후자의 속상함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겠지.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계좌의 손실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내일 시초에 봤더니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그러면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45% 정도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45%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반대로 30%에 덜어내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50%에 덜어냅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50% 당한 종목이 다시 원복하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주변의 이야기 참고를 하시는 거 저도 좋다고 봐요. 하지만 결국 손절할 때는 본인이 공감이 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늘과 내일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은 좀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자라는 그 의미 자체는 어차피 대형주들도 같이 밀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빠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고 선택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일 일요일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참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환율이요. 요즘 네. 환율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언급도 되고 계속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장중 한때 1,560원까지 치솟았어요. 네. 환율이 심각한 것 같기는 한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주에는 우호적이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 쓸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장밋빛 회로를 좀 돌리기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바뀌니까 환율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커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환해지라고 하는 것들을 대다수의 수출하는 기업들은 걸어요. 그리고 원자재의 변동성에 취약한 기업들도 그 원자재 해지 상품을 다 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아래 흔들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면 모두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로 빼서 다루지만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1,300원대, 1,200원대 안정적으로 흘러갔었나? 그건 아니었어요. 이미 1,400원 위로 올라온 지도 꽤 됐었고 1,400원 후반대인 기간도 꽤 됐었어요. 그리고 1,500원대로 올라왔던 기간도 사실 오늘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흘러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 모든 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AI 반도체가 누르고 있었는데 그 누르는 힘이 탁 터져버리니까 환율의 압박이 지금 또 시장에 가장 큰 고민거리로 좀 떠오르는데 사실 환율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으니 구조적으로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혀놔야 그래야 환율이 잡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금리 인상과 함께 또 시장은 매를 크게 한번 더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 초반대도 아니고 후반대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서도 직접 개입 직접 개입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은 된다고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결국에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좀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맞아요.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좀 축소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금리 인상의 또 키워드가 나오면 네. 시장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는 되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건 정부가 직접적인 좀 개입을 해주면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첫째 주 증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와, 저는 이번 주 피로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6월 3일에 우리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기도 했는데도 맞아요. 이 4거래일 동안이 뭐 40일 거래일을 겪는 것처럼 특히 후반부 들어서는 대형주 낙폭이 너무 강했어요. 네. 본부장님, 이번 주는 뭐 브로드컴 관련돼서 우려도 나왔고 근데 또 우리나라 증시는 특별하게 젠슨왕 효과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증시에서 좀 들려왔는데 네. 목요일, 금요일에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주초는 뭐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했죠. 젠스항 CEO가 이제 우리나라에 또 온다라는 이야기에. 그런데 수요일 날 쉬고 왔더니 귀신같이 또 목요일, 금요일 날 실망 매도 물량이 워낙 지금 빠르게 빠진 상황. 빠르게 빠지니까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지금 사면 꽤 괜찮겠다.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터진 6월 첫째 주에 좀 출발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수급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사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는 그 달은 보통 위아래로 크게 흔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콜옵션을 가지고 상승에 베팅한 사람도 이렇게 되면 많이 깨졌을 거고 하락에 베팅하셨던 분들도 주초에 많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난 거라 아마 그들이 원하는 그 도달치에 상승에 베팅한 쪽도 하락에 베팅한 쪽도 지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체적인 미 증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채 흘러갈 가능성임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조정 시에 매수하라는 것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반등이 빠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주에 주초에 중소형주를 줄이고 수요일부터 조금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수급적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돌아오는 주에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반대 매도 물량에 따른 변동성.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따른 수급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6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기술력에 문제는 없는데 그냥 돈에 오고 가고 여기에 또 중간에 뭐 있죠? 스페이스X, IPO 일정까지 대규모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험하게 닫히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포용은 좀 하셔야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다음 주 이야기도 또 해주셨는데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 날 또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변동성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기사를 제가 또 봤었는데 아마 다음 주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변동성은 좀 우리가 이미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초에는 방향이 크게 잡히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초에는 정리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 주 후반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젠스낭 이야기 좀 더 추가적으로 나눠볼게요. 젠스낭 일정이 뭐 시장만 보면은 이미 그가 돌아간 것 같지만 네. 여전히 그는 와 있습니다. 한국의 일정이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남은 일정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 회동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두산 베어스 시구 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두산 네네. 쪽과의 일정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시구가 네. 문제는 어제 네이버 분과 그리고 SK 분과 LG 분을 만났는데 그것도 프리장이 열려 있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좀 없었던 게 꽤 찝찝합니다. 분명히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땐 어느 정도의 반등력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등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두 번째 방문이라서 그냥 립 서비스에는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고 나서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실속을 챙긴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젠스낭 CEO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가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그냥 의미 없이 뭐 어떠한 뜻도 없이 도와주러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본인도 챙겨갈 것들을 챙겨감과 동시에 이제 약간의 이제 뭐 협업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나간 일이라서 그건 이제 지나간 걸로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결에 비슷한 쪽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냥 만나는 기업 다 우르르 올랐잖아요. 이제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본업과 엔비디아의 본업과의 연결성이 있는 기업을 압축을 해보면 저는 네이버와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지금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무리 프리장에서 반응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는 네이버와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LG는 이번에도 참 좀 어제 삼겹살 소주 회동에도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같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 봐서는 조금 더 경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서 우선순위로 보자면 지금 만나는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유일하게 네이버라서 네이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협동 로봇 기준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국내 탑티어라서 그리고 두산과 일정들이 꽤 많은 걸로 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3순위로는 LG 그룹사를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방향 자체 시장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라던가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 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의 의견으로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가 좀 더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LG 그룹사는 좀 세 번째로 일단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그가 정말 단순 세일즈가 아닌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지 이 부분은 한번 다음 주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오라클 실적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반도체 정점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번 괜찮다, 견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보일 수 있는 숫자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 당장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브로드컴 때문에 실망을 했다고는 하는데 브로드컴이 숫자가 안 좋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에 그렇게 크게 미스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만큼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있을까? 또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우리는 오라클의 어떤 단일 기업 실적에 지금 막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확 꺾이다가 단일 기업 몇 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박이라고 불리는 거지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결국엔 오라클 하나의 문제라기보단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3, 3, 5 모여서 좋은 성과를 내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갑자기 살아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 다들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내에 AI의 어떤 확장성이 보여주는 그 성과를 보고 있노라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성적표를 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중점으로 받느냐 그걸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뭐라 그랬죠? 브로드컴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오라클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면서 투자를 했느냐? 엔비디아를 보면서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와 시게이트와 같은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기업들을 보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아닌 그 외 기업들의 실적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하드웨어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뉴스만 조금 추려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물론 지금 AI 관련된 이 정점론에 의해서 좀 안정화는 찾아갈 수 있겠지만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급반전시킬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라클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좀 큰 그림을 보자.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집중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단 종목을 월요일날 코스닥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종목을 만약에 30%에서 50% 정리를 했어요. 그럼 그 정리할 물량을 대형주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전력도 많이 빠졌고요. 조선도 많이 빠졌고 방산도 많이 빠졌고 실적 키워드를 갖고 있는 많은 섹터들이 밀렸는데 다음 타자를 그쪽에서 좀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 투톱을 우리는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반도체 투탑과 전력 인프라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따라 올라올지 안 따라 올라올지는 저는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안 좋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수의 급락장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급락장이 회복할 때 내 계좌가 얼마만큼 빠르게 따라서 올라올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다 같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도 다 같이 올라오겠지만 누구는 10%, 누구는 7%, 누구는 5%, 누구는 3% 반등인데 우리가 굳이 3%, 5% 반등이 나올 것까지 지금은 체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락하는 요인, 하락하는 주체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것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포커싱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물량을 줄였고,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준 박스를 벗어나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다가오는 주에 그들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그들의 고간이 좀 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 먼저 사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전력인프라는 왜 그러냐면 하락하는 요인 중에 소폭이지만 관세에 대한 여파도 좀 있었어요. 관세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나열해 주신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은 가장 확률 높게 전력기기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외의 섹터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아마 그 외의 섹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시장에서는 지금은 반도체만 먼저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세를 따라가야 될 것 그렇죠. 같다. 시장을 네. 주도했던 쪽을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와 전력을 좀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네. 월요일 관련돼서 시장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더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2달 뒤에, 3달 뒤에 혹은 연말의 계좌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할 때가 참 제가 보면 내가 돈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어디에 좀 세게 물렸을 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는 회복 그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은 본전에 오면 다행이다라고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날 혹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시청해 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서 계좌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성으로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두가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만 힘든 게 아니고요. 기관도 힘들 거고요. 외국인도 힘들 거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여의도에 출근하면 여의도에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힘내셔서 같이 이겨내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